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죠. 삼국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문열 작가의 처음 읽는 삼국지 3권 격변의 시대 편인데요. 와, 이 책이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맛깔나게 재창조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푹 빠져보시죠. 이 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한 문장만 봐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삼국지가 갖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느껴지죠. 이게 그냥 옛날 역사소설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아, 인간관계란 이런 거구나. 리더는 이래야 하는구나. 이런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 지혜와 처세술까지 정말 인생의 교과서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딱 부딪히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만 해도 수백 명이죠. 정치 상황은 또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시대 배경도 지금과는 너무 다르고요. 솔직히 이런 장벽들 때문에 삼국지 한번 읽어봐야지 했다가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문열 작가의 처음 읽는 삼국지가 아주 영리하고 효과적인 해답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바로 인문학 시리즈라는 이 정체성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린이용 삼국지 만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리즈는 삼국지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질문도 던지고요. 등장인물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고 도덕적인 고민도 하게 만들죠.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의 가치는 뭔지 탐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해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생동감 넘치는 만화와 깊이 있는 글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한현동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와, 진짜 역동적이에요. 복잡한 전투 장면이나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 같은 게 그림 하나로 확 와닿거든요. 몰입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이문열 작가님 특유의 아주 세련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쫙 채워주는 거예요. 서사의 깊이를 더하고 시대 배경을 설명해주면서요. 이 글과 그림의 완벽한 조화, 이것 덕분에 그 방대하고 어렵던 삼국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고 또 재밌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권 격변의 시대는요. 그야말로 최악의 폭군이었던 동탁이 암살된 바로 그 직후 정말 완전한 혼돈, 아수라장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과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건 뭐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동탁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졌는데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돈이 찾아온 거죠.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가 수도를 장악해버리니까 어린 헌제는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수도를 버리고 정말 처절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중앙 권력은 그냥 완전히 붕괴해버렸고 천하는 주인을 잃은 그야말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이제 황제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황제라는 그 이름, 그 상징은 여전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명분, 즉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제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죠. 이제 황제는 옥좌에 앉은 군주가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려고 다투는 아주 비싼 전리품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혼돈의 무대 위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본격적으로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3권은 바로 이 영웅들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고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줘요. 정말 서로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과 전략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바로 조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국지 이야기 들으면 조조는 간웅, 교활한 악당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문열 작가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 책에서 조조는요, 이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쓰는 냉철한 영웅으로 그려져요. 신분이나 과거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과 질서, 이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혁명과 같은 리더의 모습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조조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먼저 피난 다니던 황제를 자기 근거지로 모셔와서 보호해드립니다. 이걸로 천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을 얻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다음으로 신분이나 출신 같은 낡은 관습을 다 깨부수고 오직 능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전제라는 아주 기가 막힌 농업 정책으로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의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다져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뛰어난 경영자이자 정치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저기 강동 지역에서는 젊고 야심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영웅, 바로 손책이 등장합니다.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아버지 손견이 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뒤에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정말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손책의 리더십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래요. 당시 손책이 원술 밑에서 좀 눈칫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원술에게 황제의 상징인 전국 옥새를 담보로 딱 맡겨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버지의 옛 부하들, 그러니까 베테랑 군사들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명분이나 상징보다는 당장 내가 칼을 쥐고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군사들을 기반으로 그는 정말 순식간에 강동 땅을 평정하고 훗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단력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유비입니다. 조조나 손책과 비교하면 이 3군 시점의 유비는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죠, 돈도 없죠, 심지어 제대로 된 군사 기반도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영웅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 즉 인덕,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관계의 힘입니다. 이 대사, 바로 3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매실주를 마시면서 영웅을 논하는 장면에서 나온 조조의 말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돋는데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조조가 아직 아무런 기반도 없는 유비를 보고 천하의 영웅은 당신과 나, 딱 둘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거든요. 조조는 유비의 그릇, 그 사람 됨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잠재력을 이미 꿰뚫어 본 거죠. 이건 영웅의 자질이라는 게 지금 가진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공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만큼이나 왜 어떤 인물들은 실패하는가, 그 이야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3권은 강력한 힘은 가졌지만 지혜나 덕이 부족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교훈이 정말 명확해요. 먼저 원술, 손책에게서 얻은 옥새를 가지고 내가 황제다 하고 나서죠. 하지만 백성들의 지지도 충분한 자원도 없이 그저 허영심 하나만으로 황제가 되려고 했으니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요. 반면에 여포는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인간 흉기, 최강의 무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조조의 손에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책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인격이나 정당한 명분이 없는 힘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처음 읽는 삼국지가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이 가진 아주 독특한 인문학적 장치들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교육적인 설계는 정말 체계적이고 훌륭해요. 책 마지막에 있는 삼국지 완전정복이라는 코너를 보면요. 예를 들어 장비의 실수로 서주를 잃었을 때 리더인 유비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같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툭 던져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나라면 하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고사성어가 탄생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야기와 함께 배우니까 그냥 뜻만 외우는 거랑은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요.
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인자무적이라는 사자성어를 그냥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쟁에 지고 쫓겨다니면서도 백성들의 지지만큼은 잃지 않고 결국 다시 일어서는 유비의 이야기,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언어학습과 역사적 통찰이 하나로 딱 연결되는 정말 훌륭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삼권, 격변의 시대는 삼국지 전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건적의 난이나 동탁의 폭정으로 대표되던 그야말로 무질서한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조, 유비, 손책이라는 세 개의 중심축이 딱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략 싸움, 세력 경쟁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3권의 마지막은요, 조조의 감시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유비가 마침내 탈출에 성공해서 마치 좁은 연못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용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존재는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기회를 잡아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삼국지 다음 건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찾아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